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60평생 좌절과 절망, 분노,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었다고요. 그 이유는 장애 때문이었답니다. 이를 상세하기 위해 글쓰기를 했고요. 가끔 너무나 부끄러워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때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는 작가 지수연 수필 작가입니다. 절망하는 누군가를 위해 고백적 에세이, 지능지수 81의 반전입니다. 지소연 작가님은 남다른 고백적 이야기가 상처 많은 인간사에 영원한 항생제로 남기를 소망하신다며 이 책을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남몰래 우는 누군가에게 치료와 회복제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작가님의 행간의 메시지가 백종환의 목소리를 통해 치료제, 회복제, 항생제가 되기를 저 또한 소망합니다. 지능지수 81의 반전. 지능지수란 무엇인가? 사람에 보이지 않는 다각적 능력을 과학적 지표로 측정한 수치다. 대부분 학령기 때 검사를 하며 점수의 높낮이에 따라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지능지수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다. 인간은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생각하는 존재며 5만 가지를 다 잘해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나의 고등학교 입학 초기 지능지수 결과는 81이다. 우리나라 사람 평균치가 100이라고 하는데 그에 한참 못 미치는 81의 소유자. 이는 지능지수 70 이하라고 의학적으로 규명한 지적 장애인에 가까운 구간이다. 즉, 인지력이 부족해 삶의 전반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닮았다. 하지만 나는 여태껏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왔다. 과학적 평가 장치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지, 피나는 노력이 그 벽을 넘어선 것인지. 내 눈으로 문제의 점수를 본 것은 40대 초반이다. 야간 전문대 입학에 필요한 고등학교 학적부를 떼었을 때다. 처음에는 앞자리를 미처 못 본 건가 의심했다. 그러나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또렷하게 쓰인 81이라니 까맣게 몰랐던 사실이었다. 머리가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6살 무렵이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오빠 곁에서 나도 덩달아 한글을 깨우쳤다. 똑같이 사랑받고 싶은 시샘의 발로였다. 이어서 어머니를 졸라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빛바랜 책들까지 읽을 정도로 일치월장했다. 모음과 자음이 세로로 나라 말싸움이 식으로 표기된 고전을 말이다. 심청전, 옥루몽, 박씨 부인전, 흥부전을 읽던 어린아이. 산골 이웃들은 신동이라고 놀라워했었다. 아마도 그때 만들어진 자아상이 평생 나를 이끌어 온 것이리라. 생각해보니 지능지수 81 근원을 알 것만 같다. 8살 되던 늦가을이다. 오른쪽 엉덩이 부분이 원인 모르게 아프기 시작했다. 60년대 농촌 절대적 의료인 탕약을 마시고 침을 맞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겨울에는 아예 일어서지도 못했다. 안진뱅이 신세가 되자 누런 한지 책들은 더욱 가까운 친구로 변했다. 읽고 또 읽었으며 나중에는 낡은 토종비결까지 설렵해 어른들 운세까지 봐주며 무료함을 달랬다. 똑똑한 딸이 다리를 못 쓰게 되다니. 이웃들 동정이 집중포화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부모님 정성 덕분에 9살을 맞으며 다시 걸을 수 있었고 초등학생이 되었다. 친구들과 마음껏 고무줄놀이를 할 수 있음이 얼마나 즐거웠던가.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간은 짧았다. 3학년 수료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2월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신장로에 주저앉아 울었다. 고등학생이던 언니를 따라 읍내에 처음 생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병명을 알았다. 재발한 결핵성 관절염이라는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한 움큼 먹었던 약 중에 엠부톨 나이드라지드라는 이름을 말이다. 1년 동안 깁스를 하고 누워 지냈으며 1년 동안은 목발을 짚고 걸음마 연습을 했다. 즐겁던 학교도 2년 반을 건너뛰고 6학년 2학기부터 다녔다. 심하게 졸면서 허벅지 관절 일부분을 잃어버린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짧아졌기 때문이다. 체육 시간에 홀로 교실에 남았고 산수 시간에 흥미를 잃었다. 특히 산수는 3학년 때까지 배운 사칙 연산이 아니었다. 고학년용 새로운 계산 법칙들은 미로처럼 답답했다. 집중하면 할수록 어느 사이 혼돈의 길로 접어드는 개념 상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어를 비롯한 암기 과목만으로 학생 체면을 유지한 채 중학교에 입학했고 지적 편식 증세를 고치지 못한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마치 균형을 잃은 신체처럼 기우뚱한 사춘기 시절 지적 능력 80일은 당연한 결과 아니었을까.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체력장과 수학 점수가 걸림돌이 되어 진학을 포기했다. 그렇게 학업에 미련을 품은 채 40세를 맞았고 수학 성적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얼마나 열망했던 배움인가. 가속도가 붙은 열정은 50대 중반 대학원까지 달렸다. 이상한 것은 젊은 학우들 틈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마치 교회 종탑처럼 성적표 지면에서 반짝이던 A+들. 뇌과학자들은 뇌도 근육처럼 쓸수록 튼튼해진다고 한다. 내가 일찍이 수학적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았더라면 지능지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정 나쁜 머리는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지금도 숫자만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지만 내가 평균 이하 지능지수 소유자임을 그 누구도 모른다. 아니, 지능지수 81의 반전 인생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어 다행이다. 당연한 것 아니라 나는 단체 속 사람이나 텔레비전을 볼 때 쪼그려 앉은 이들에게 시선이 간다. 그리고 양 무릎을 가슴에 대고 두 팔로 감싸는 누군가의 모습에서 평안함을 느낀다. 이유는 내가 10살 이후로는 취해보지 못한 자세이기 때문이다. 혈액균에게 먹혀 흉터만 남기고 사라진 가여운 어린 연골.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 상체와 하체를 접을 수 있다는 것만큼 편리한 기능이 어디 있을까? 바닥에 앉아 원하는 반경의 물건을 취할 수도 있고 신나게 다리를 휘저으며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품을 수도 있고 나의 오늘이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라는 것을 아는가라는 글이 생각난다. 남들에게는 당연한 신체적 기능이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공감 가는 글이다. 문득 온돌에서 좌식 생활을 해야 했던 지난날 상처가 고개를 든다. 오랜 병상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을 때다. 당장 닥친 어려움은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90도 각도 이상 구부러지지 못하는 오른쪽 다리가 생존에 필요한 동작을 어렵게 했다. 지저분한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어 맞대야 했던 배설 자세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집에서는 마음 편했으나 학교에서는 불안의 늪이었다. 무릎을 변소 바닥에 대다가 비틀하면 오물이 가득 찬 아래로 빠질 것 같았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어쩌다 소변이 마려우면 하교할 때까지 참고 또 참았다. 불어오른 아랫배는 감각을 잃었으며 집에 와 배설을 해도 이물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두려움의 장소가 된 화장실. 그렇게 중고등학교 6년을 견디다 보니 방광이 약해졌다. 생명체로서 기본조차 자유롭지 못한 좌절감은 마음에도 염증을 만들었다. 남몰래 울었던 단발머리 시절, 아예 기억의 저편으로 훌훌 날려버리고 싶다. 중학교 때다. 비 오는 날이면 정교 조회를 강당에서 했었다. 설립된 지 3년 남짓한 학교 강당은 그냥 마루였다. 저마다 개인용 방석을 들고 가 깔고 앉았다. 나에게는 그 낮고 낮은 바닥이 높고 높은 산이었다. 발 뒤꿈치를 세워 엉덩이를 받친 후 무릎 꿇고 버텨야 했으니까. 양반 자세로 편안해하는 친구들은 딴 세상 사람이었다.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었던 조회가 끝났을 때 아픈 다리가 펴지지 않아 얼마나 당황했던가. 낡은 헝겊 인형처럼 너덜거렸다. 저리고 아린 통증보다 친구들에게 가여운 모습을 들키는 것이 싫었다. 마침 벽 쪽에 있었기에 겨우 잡고 일어서서 독립된 개체처럼 감각 없는 팔목을 달랬다. 서서히 피가 통하고 다리에 힘이 오르기까지는 모두가 강당을 빠져나간 뒤였다. 넓은 공간, 휑한 기운이 나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홀로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가. 그 외로움은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살아내는 내내 동반자였다. 발을 씻는 일, 발톱을 깎는 일, 스스로 양말을 신는 일, 신을 신고 벗는 일 등등 하루하루가 도전이었다. 결혼 후에는 더욱 강력한 전사가 되어야 했다. 세탁기 힘을 빌린다고 해도 수도가에서 걸레라도 빨 때는 온통 젖어야 하는 다리. 엄마로서 수유 자세가 나오지 않아 고분분투했던 미안함. 직장에서 야외로 단합대회라도 가면 펼쳐놓은 돗자리를 눈치껏 피해야 했던 소외감. 식당 온돌방에서 꼼지락꼼지락 앉은 자세를 뒤척여야 하는 외식 등등. 세상 모든 사람은 저마다 남모르는 고통을 견디며 산다. 어쩌면 내 아픈 다리보다 더욱 절실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뻗청다리를 만인에게 고백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 신체의 모든 부위를 신이 창조한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서다. 평생 앉아서 사는 사람. 아름다운 색깔이 어떤 것인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지금 나는 구부리지 않고도 자유롭게 살고 있다. 소파가 있고 침대가 있으며 식탁도 있다. 음식점도 테이블 놓은 곳이 늘어난다. 그래서 오랜 세월 위축된 가슴도 서서히 펴지고 있다. 하지만 쪼그려 앉은 사람만 보이는 것은 어찌할까나. 아마도 기괴한 유언을 남길지도 모른다. 나 죽으면 우두둑 다리를 접어서 수의를 입혀달라고. 나도 꽂히고 싶다. 남자는 권력, 여자는 미모, 여자는 꽃, 남자는 나비라는 말이 있다. 적어도 2000년대 이전까지는 공감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결혼과 함께 직장 여성의 퇴직은 당연시되었고 오직 남편에 의해서만 인생의 빈부 귀천이 정해졌다.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관념이 팽배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펼치려는 여성도 드물었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나는 스스로 값진 꽃이 아니라서 서글펐다. 벌레먹은 줄기쯤으로 자각하고 있었다.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졸라매고 하이힐을 신은 또래의 여성들 속에서 항상 위축되었었다. 굵기와 길이가 다른 다리 감추기에 급급했고 굽낮은 구두를 찾느라 시장을 뒤졌다. 외모가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성들은 전생의 나라를 구했을까?
자신만의 매력이 돋보이도록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평범한 여성들조차 나와는 다른 인종처럼 느껴졌었다. 길거리 상점 유리창을 의식적으로 쳐다보지 않았었다. 걸음걸이가 흉기로 변해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다. 잠시도 떠나지 않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을 꼭꼭 숨기고 죄인처럼 남을 의식했다. 한 남자의 진실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일찌감치 포기했다. 결혼 정년기 때에는 호감형 이성이 접근해 오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속담을 실천했다. 언젠가는 버려질 거라는 결론하에 청춘을 보냈으니 어찌 행복했으랴. 이처럼 나를 자기 비하 구덩이로 함몰시킨 범인들은 성장기 때 동네 사람들이었다. 60년대 시골에서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된 아이가 더러더러 있었다. 아들이면 부모가 비장의 형제보다 공부도 더 시키고 이웃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격려했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달랐다. 남의 집에 보내야 할 딸이 성치 못하니 재앙이라고 여겼다. 여자 노릇도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리고 미래의 처녀 귀신으로 낙인 찍었다. 부모에게 평생을 기대 살다가 나중에는 남자 형제의 짐이 될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대한민국 산골의 의식이었으니 어찌 존중이 있고 평등이 있겠는가. 나 말고도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중증 장애 여자아이가 또 있었다. 그 아이는 부모 형제들까지 무차별적인 멸시를 보냈었다. 감기라도 걸리면 죽든 살든 지 팔자지 했고 막대기를 짚고 걷다가 넘어지면 나다니지 말고 방구석에만 있으라고 마음까지 쓰러뜨렸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여자아이는 10살을 못 넘기고 하늘나라로 떠나버렸다. 그 모습은 동병상련의 내게도 간접적 폭력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나의 부모만큼은 내게 지극정성이었다. 형편도 넉넉해서 매사에 비장의 형제들보다 우선순위 특권을 누렸다. 맛있는 음식 먼저 챙겨주기,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공급해주기. 하지만 외부에서 날아와 내 안에 쌓인 부정적 감정들은 씻어내지 못했고 성인이 되자 짓눌림의 실체가 된 것이다. 언니와 동생에게는 중매가 줄을 섰었다. 여자의 최종 목적지로 갈 기회의 땅이 넓었다. 그러나 내게는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은연중에 여성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현상이기도 했다. 20대 중반 어느 날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사내 조카를 데리고 축구 경기장을 갔었다. 그곳 관중석에는 운명의 남자가 있었다. 곁에 앉은 조카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니? 우리 이모인데요? 그가 조카에게 살갑게 굴기 시작했다. 간식을 주고 화장실을 데리고 가고 상냥하게 경기 설명해주고 며칠이 지난 뒤 한 통의 낯선 전화를 받았다. 조카에게 전화번호를 알아낸 그 남자였다. 너무나 편해서 만만하기까지 한 남자. 사랑의 감정이나 떨림도 없는 남자. 한마디로 착한 것 외에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보통 여성들 대열에 끼고 싶은 열망에 1년 뒤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러나 그곳에도 어린 시절 동네 사람들이 있었다. 셋이나 되는 시누이들은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대놓고 했었다. 우리 집 같은 집이 어디 있어? 장애인이 사지 멀쩡한 남자하고 결혼했으니 성공한 거 아니야? 못 들은 척.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세월이 갔고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을 낳았다. 내 품에서 방긋거리는 아들의 눈망울이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시작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한 생명체의 엄마라는 것.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꽃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을 주었던가. 밤낮 없이 쳐다봐도 사랑스러운 아들로 인해 나는 서서히 인간적 절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절뚝이든 옷차림이 어떠하든 누가 뭐라던 신경 쓰이지 않았다. 정말이지 아들의 존재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 세상에서 두 번째 아들도 탄생했다. 쌍겹줄로 이어진 세상과 나는 더욱 든든해졌다.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엄마라는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고 16년의 세월이 지났다. 외환 위기 상황에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자 염려대로 남편이 떠나버렸다. 종교적 갈등까지 있었기에 차라리 후련했다. 그로 인해 연결되었던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순간 거렁뱅이 같은 심적 고통에서 벗어났음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나는 소중한 아들들에게 영양분 공급만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아름다운 꽃이었다. 밤낮 없이 치열하게 살면서 시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날들을 20년을 보낸 지금은 거리의 쇼윈도를 거리낌 없이 쳐다보며 걷는다. 창조주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했다. 절대자의 창조 법칙에서도 소외된 제3의 인종으로 살아온 세월. 보편적인 꽃이고 싶었던 열망. 남모르는 허허로움이 두 아들로 인하여 가득 채워졌다. 그 튼실한 열매 곁에서 향기만 잃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한 꽃이었다. 가시꽃. 눈물 섞인 물을 마셔보았는가? 나는 숨 쉬는 자체가 울음이었던 시절을 통과했었다. 단 하루도 멈춰설 수 없던 때였다. 고통의 동반자. 엉덩이 관절이 통증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낮에는 있을 수 있었으나 밤마다 뼈를 도려냈다.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신음을 옆방의 아들들이 들을까 봐 이를 악물었다. 허리를 휘감고 등뼈까지 타고 올라오는 고통 때문에 돌아누울 수도 없었다. 당장 긴급해 관절 전문 개인병원을 갔다. 엑스레이를 본 의사가 놀라면서 말했다. 고관절이 엉망이네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통증도 없고 걷는 것도 훨씬 편해질 텐데요. 그 진단은 나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수술할 형편도 안 되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도 사람의 몸이 우선이지요. 통증 완화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견딜 수 없을 때는 주사 맞으러 오세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측은한 눈으로 한참을 쳐다보았다. 나는 한 움큼의 약으로 통증을 견디기 시작했다. 직장을 오가고 아들들을 차에 태워 등하교시키고 야간 대학을 가고 주말이면 글을 썼다. 독한 약 성분 때문인지 얼굴이 노래지고 속이 쓰리기도 했다. 그러나 건강도 능력인지라 동료나 상사에게 통증을 들킬까 전전긍긍했다. 어느 날이다.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을 펼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여성장애인 가정을 방문했었다. 20대 초반 아들과 사는 그녀의 상황은 눈물겨웠다. 바닥에서 엉덩이를 떼지 못한 채로 주방 싱크대 앞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겨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식사 준비를 했다. 재가복지팀 회의에서 그녀에게 가사지원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주기로 할 때였다. 한 동료가 말했다. 아니, 아들은 뭐예요? 다리 부러진 장애인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다고요? 하여튼 장애인 가정 아이들은 정신 상태가 이상해. 붕괴하며 소리쳤다. 나쁜 것이 아니라 엄마의 아픈 다리에 익숙해져서 그럴 거예요. 재빨리 옹호를 해주며 속 울음을 삼켰다. 사실 나는 그분보다 더한 처지거든요. 장애인이라도 어머니인 걸 어떻게 아나요? 마음속으로 항변했다. 나는 거대한 못에 찔리는 듯한 통증을 숨기고 모든 것을 해냈다. 승진을 하고 학위를 받고 책도 발간했다.
10여 년 가까이 약 처방을 해준 의사는 인공관절 빨리 끼울수록 나머지 기능이 덜 상합니다. 다그쳤다. 보호자도 없고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특이한 환자를 처음 본다고 동정도 덧붙였다. 하지만 드디어 몇 달간 쉬어도 되는 시기가 되었다. 큰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고 대학도 졸업했다. 다리 수술을 하리라.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직장에 사표를 냈다. 장애인 동료가 추천한 병원 의사를 찾아 아침 일찍 혼자 서울로 향했다.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수술 날짜를 잡았다. 그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남몰래 울고 또 울었다. 차창밖 겨울 산 능선에 어머니 얼굴이 보였다. 아픈 손가락인 나로 인해 최후까지 가슴 졸인 어머니였다. 당신 사후에 나를 걱정해 마지막 남은 땅떼기를 팔아 현금으로 물려주셨었다. 대도시에 한옥 3채를 살 수 있는 거액이었다. 철없던 나는 그 소중한 유산을 이런저런 이유로 지키지 못했다. 나 홀로 아파해도 싸다는 죄책감이 눈물의 농도를 더했다. 2010년 1월 10일 두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디찬 수술대 위에 올랐다. 5시간의 기나긴 잠은 수술실 극한의 한기 속에서 깨어났다. 허벅지에 철근 뭉치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큰아들이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실을 지켰다. 물리치료를 받고 목발을 짚고 홀로 서고 발자국 뗄 때까지. 이제 다시 걷기 시작한 지 12년이 되었다. 감쪽같이 사라진 통증 부위에 평온이 감돈다. 가시도 뭉치면 꽃처럼 보인다. 내 안의 가시들이 꽃을 피운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감사의 눈물이 섞인 커피를 마시며 행복의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여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나는 그 속담의 주인공이다. 외형적으로 세상을 살아낼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두 아들을 홀로 맡았다. 아들들의 친가에서는 쌀 한 톨 지원도 없었고 든든한 친정 부모님도 세상에 안 계셨다. 나에게 춘천은 결혼으로 인해 짐을 푼 타양이었으며 마음 터놓을 이웃도 친구도 없었다. 다만 성치 않는 몸과 아들들을 지켜내고 싶은 강력한 모정만이 무기였다. 남편이 가출해서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래서 자동 이혼이 되었을 때 이웃들은 내게 말했다. 아들들은 친가에 주세요. 아니면 보육원에 보내던가. 맨 땅에서 무엇을 해먹고 살 수 있나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할 처지가 되나요? 벌집 건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쏘아댔다. 괴로움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던 나는 경상도에 있는 동생 집으로 쉬러 갔었다. 시어머니에게 맡긴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들이 날마다 꿈에 보였다. 풍랑이 거센 망망대해에서 나만 탈출한 것 같아 가위에 눌리기도 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다. 깊은 밤중에 무작정 나와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춘천을 향해 어둠 속을 달렸다. 동이 터올 무렵이 되자 중령 고개에 안개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지나가는 자동차도 없었다. 적막한 구비를 돌 때마다 두 아들 이름을 불렀다. 엄마가 미안해. 그냥 미안해.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날마다 찾아오는 빚쟁이들 틈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누가 뭐래도 두 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밤새도록 달려온 다음 날 때부터다. 나는 곧장 살아갈 궁리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평생 일자리가 생겼고 시어머니와 두 아들의 가장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새를 살던 빚쟁이가 있었다. 남편이 그를 불러다 건설 현장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눈만 뜨면 나를 괴롭혔다. 2년 동안 자기 가족 몫의 공과금을 내지 않았고 남편을 어디 숨겼는가 감시하기도 했다.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검찰에 노동법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 부부였던 시절에 짐 빚이니 아내인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근거였다. 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두렵고 불안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결단을 했다. 시어머니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기보다는 벗어나기로 한 것이다. 파탄의 환경에서 사춘기 아들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었다. 고등학생이던 큰 아들을 보증 세우고 직장 대출 300만 원을 받아 13평 월세 아파트를 얻었다. 이삿짐은 책가방과 옷, 보따리가 전부였다.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시작하자 한 달 한 달이 살얼음판이었다. 60만 원의 급여로 월세 20만 원을 주고 나면 생계 유지가 아슬아슬했다. 수시로 전기세와 가스비가 밀리고 중단을 예고하는 경고장도 3개월에 한 번씩 날라왔다.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공과금 치료용지만 보아도 가슴이 찌르르했다. 외환위기 끝자락이던 2000년 초반 부도, 카드 대란, 경제 파탄으로 일가족 자살 사건 뉴스가 연일 들렸다. 실제로 어느 지인은 그렇게 밤낮 없이 시달리며 어떻게 사니? 나 같으면 10번도 더 죽었을 거야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커다란 덩치를 가진 두 아들이 생명수였으니까. 그리고 직장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 희망이었다. 일터는 기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기관이었는데 한 주를 시작할 때마다 직원 예배를 드렸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의 소명의식을 수시로 외기도 했다. 나는 창조주께서 언젠가는 복을 주시리라 믿었다. 따지고 보면 그 믿음도 두 아들을 지키려는 절절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부족한 엄마를 믿고 따라준 두 아들이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나의 늙은 어머니를 창피한 것처럼 아들들도 걸음걸이가 남들과 다른 나를 창피했을 것인데 말이다. 그 자격지심은 유치원에 보냈을 때부터 최고조를 이루었었다. 소풍 때 학부모 게임, 초등학교 운동회 때 엄마와 함께 추는 댄스 등등이 교묘한 수치감을 불러왔다. 언니나 동생이 대신해 줄 때도 있었지만 아들들은 엄마 손을 잡은 친구들이 부러웠을 것이다. 무조건 한없이 미안했었고 큰 녀석이 군에 입대했을 때는 면회도 가지 않았다.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다. 지금껏 두 아들은 나를 사랑한다. 커다란 덩치의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를 보면 고단하고 어두웠던 과거가 한편의 영화처럼 스쳐간다. 정말이지 한순간 한순간을 엄마라는 정체성의 시선을 고정한 채 정글을 탐험하듯 살아왔다. 돌아보니 그것이 나를 인간적인 성공으로 이끈 힘이었다.